구독, 좋아요. 자, 1부 진정한 전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당대회 끝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지금 펜앤마이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애국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펜앤마이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9년 1월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방송이 펜앤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펜앤마이크 출연을 하면서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힘을 얻기도 했고, 특히 이번 지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힘이 없었으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셨던 작은 마음 하나하나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치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신뢰 깨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 끝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더 큰 목소리로 스피커 역할하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힘 되어주시고 저 김민수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부터는 날이 서 있는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맨날 방송마다 너무 날이 서 있어서 펜앤마이크 계속 날이 서 있어도 돼요. 고향 같은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날이 서 있대 나를 이쪽 저쪽으로 좀 여러 갈래로 나를 세워보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당내 문제 외에도 정치 사회적 이슈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고, 또 이 이슈를 좀 주도하고 계신데, 우선 열흘간의 최고위원 활동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최고위원 활동 6일째 되는 날. 6일째. 그렇죠. 네. 임기는 6일, 시작한 지 6일째네요. 당선된 지 이제 그러니까 저 지금 한 6년 된 줄 알았는데, 저도 어제 방송 중에 알았습니다. 5일뿐이 안 됐었다는 걸 어제 알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사실 일주일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 입사를 한다라고 해도 사람들과 아직 어색한 관계, 그리고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관계, 모르는 상황, 이래야지 맞는데, 그래도 제가 대변인으로서 최고위 회의에 한 1년 반 정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 파악은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최고위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겠지만 소통의 창구를 많이 열어서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최고위원들이 좀 잦은 횟수로 만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자 사실 당선이 됐잖아요.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뭐 신동욱 또 수석도 마찬가지,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 각자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 드렸던 약속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약속들에 따라서 본인들이 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의견들이 지금 이제 뭐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로 이제 뭉쳐지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게 뭉쳐지면은 민주당과 강하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강하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 출발이 된 지 한 6일 정도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장동혁 신임 당대표, 장동혁 대표와 새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 아까 이제 최고위원 몇 분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팀워크도 중요하잖아요. 이 당 지도부 사이에 이 손발이 좀 맞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일주일 만에 손발이 맞냐고 물어보면 이게 손발이 맞습니다 해도 거짓말이요. 발만 맞췄어요? 네, 안 맞습니다 해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7년 동안 보면은 한 일주일 됐는데 손발이 맞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이 어딜 가나 나오고, 또 지금은 보면 김장 대첩이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여기 장동혁 대표를 이간질하는 이관계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일주일 만에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손발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손발을 맞추기 위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다가 정확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손발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자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 일주일 안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최소한 9월 한 달 정도 동안은 서로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하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 특히나 개혁 작업을 하게 되면 싸우는 것이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이 되다 보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연락을 하셔서 그러실 텐데, 그런 이야기도 들을 텐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너무 강한 발언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번 기회에 누구 뭐 이름은 되질 않더라도 속사정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놀랍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놀랍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 분도 없고요. 뭐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하면서 웃으시면서 한 두 분 얘기하신 정도이고. 아, 그래요? 실제로 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셨던 분은 한 분도 없다가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제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의 표를 얻어서 네, 제가 지금 당선이 된 것이고,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것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무시가 되겠죠. 저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이 선거 과정에서 약하게 했다가 갑자기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관됐거든요. 예. 그럼 일관된 목소리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진짜로 당의 어떤 폐가 된다거나 당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매칭이 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럼 톤 다운을 한다거나 톤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품어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품어내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이거를 품어내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주장할 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지금 3번의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예. 사실 레거시 미디어를 도배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국 뉴스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우파의 스피커의 발언들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온 게 얼마나 오랜만의 일이냐. 네,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도배를 했는데 그만큼 제가 지금 전국 단위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욕도 얻어먹는다. 네, 동시에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지지도 많이 받지만 욕도 먹는다.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다 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언젠가부터 레거시 미디어를 안 보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에는 거의 99% 제 욕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걸 누가 하겠느냐. 그럼 내가 앞길을 뚫어야 누군가가 또 뒤에 뚫린 길로 함께 올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몸에 흙탕물이 묻든 뭐 똥물이 묻든 제 몸에 상처가 나든 내가 이 앞길을 뚫어볼 테니 지금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를 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길을 내가 뚫어볼 테니 함께 가자라는 저는 이 신호를 내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결국은 중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 예국 시민들께서 레거시 미디어 야 이거 너무 편향됐으니까 차라리 보지 말자. 유튜브로 모이자.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로 모이자 해서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진지 안에서만 싸워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주장도 계속했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레거시에 나가지 않더라. 네, 그래서 내가 최고위원회에 나왔는데 제 목소리가 단 3번 만에 지금 레거시를 도배했다면 지금 중원으로 전장을 제가 옮겨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지지자분들도 중원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 김민수와 같이 중원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원 레거시 미디어의 여론을 평정하기 시작하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전장의 환경을 레거시 무대 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파 스피커의 말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완전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 모두가 다 중원으로 달려 나와야 될 때다. 이제 함께 싸워야 된다. 중원의 여론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 첫 회의 때 한동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문제, 이 당원 게시판 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당계 문제가 다시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 문제 이제 제기한 이유도 좀 듣고 싶고 이 이후에 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방향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원 게시판 자체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당원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당원 게시판의 순수 목적은 당원들이 지도부와 소통할 길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곳이고요. 예. 지도부의 역할은 이 글을 보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읽는 역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이 완전히 파해되고 지도부와 그 세력들이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면 당원 게시판을 이거는 기능을 마비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이나 그 측근들 가족들이 여기에 수많은 글을 쓰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것이 알려졌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예. 저거는 민주당 지지자라도 용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탄핵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은 실제로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잠깐 멈춰진 것이지 이 논란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 내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만에 하나 안 했다면은 해당자의 명예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회복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안 했는데 이게 오해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진짜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당원 단계에 의해서 처벌이 필요하겠죠. 네,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당원 게시판의 기능적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왜 훼손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당내 분열을 획책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특히 그 공격의 대상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거든요. 예. 그럼 당시 우리는 여당인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라고 하면 지금 정부와의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그리고 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힘을 다 쏟았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파 정치를 했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당의 역할은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파 정치에 의해서 우리 내부를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짚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원들의 분열입니다. 당원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단결을 하자, 단합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단결과 단합이 이루어지려면 불순물을 솎아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만 큰 단합은 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덩치를 키워도요. 예를 들어서 풍선같이 등치만 훅훅 키운다라고 하면 작은 바늘 한 번 해도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흙, 아이들이 갖고 노는 진흙을 보면 진짜 큰 덩어리를 뭉치면 이 크기는 작아질지 몰라도 단단하게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단결인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당원들이 단결을 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당원들의 단결을 진짜로 이뤄내려면 당원들이 정말로 의욕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문제다. 이건 특정인 한 명을 잘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짚어내야만 우리 당의 진정한 의미의 단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의 단계 문제 얘기를 했는데 이 단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결이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이제 강제 구인 시도 당시에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 구인 시도했던 영상이 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우리 김문수 최고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접견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뭐 일부는 불허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석방 문제도 제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함께 좀 관련해서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그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야 얘기하네요. 예. 제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전에 김민수는 언제든 와도 좋다라는 답을 변호인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 그리고 제가 면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 유리막에 가려서 10분간의 대화를 하는 건 굉장히 제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유리막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건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이라는 걸 했는데 네네.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뵐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장소 변경 신청이 비록 시간이 좀
좀 걸리지만 이것을 혜택했던 것인데 이게 일주일 정도 허가 기간이 최소한 걸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 일주일 좀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불허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허 신청이 나왔고 제가 이게 불허 신청이 나오자마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조국 같은 경우는 가족과 지인 외부 접견이 총 29회 있었고 정치인들 특별인사 장소 변경 접견 신청 제가 했던 거요. 예. 이거를 지금 19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느냐. 네, 이 부분에 지금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더라도 전 방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내 친구나 누군가가 억울하게 혹은 지금 여기에서 부당하게 이런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찾아가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 그냥 인간 사는 세상 아니냐 이게. 그리고 설령 이게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내가 그 전에 친했던 사람이라면 이거는 얼굴 한번 보러 가는 거 그냥 이거 사람 사는 세상 아니냐. 전 제가 떨어졌어도 갔을 것이고 제가 최고위원이 됐어도 간다라는 생각으로 면회 신청을 한 것이지 네. 제가 이게 돼야지 가야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게 면회 신청이 불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려고 하고 뭐 얼굴 보는 것까지 이렇게 막냐. 거기에서 어차피 대화 기록도 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어떤 대화나 할 수 있겠는가. 대화 기록 다 남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것인데 신청 허가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이거 이제 정치적인 문제 중에 다른 차원의 문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미회담 문제와 관련된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구걸 외교였다. 1,500달러를 더 추가로 주고 5,000 메뉴판만 받아온 외교였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부에선 자화자찬도 있지만 반대 평가도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에 그 안에 끼어 있었는데 이번 한미회담 압축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로벌 호갱 외교였다. 글로벌 호갱 외교. 굴욕적 외교였다. 네. 제가 이거는 뭐 이미 그 최고위원 논평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 퍼주고 온 글로벌 호갱 외교 그리고 등받이에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이등병 외교, 굴욕적 외교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뭐 심한 말도 아니에요. 이재명이 당시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하고 돌아오신 분께 했던 말입니다.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등병 자세잖아요. 이등병 외교다. 그리고 굴욕적 외교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겼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많은 우파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약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대래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셔서 야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뭔가 메시지를 하나 내라. 김민수 입에 지금 많이 집중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 하나 내주면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야 이거 트럼프가 3시간 전에 이 메시지를 낸 거 보니까 약간 불안하다.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왜 불안하다고 느꼈냐면 저는 이게 제가 창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20대에 이미 트럼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혼낼 거였으면 조용히 있다가 왔을 때 바로 깼을 텐데 이거를 던져준 것은 알아서 길 기회를 한번 줬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알아서 길 기회를 줬다. 네, 근데 실제로 알아서 길 기회를 한번 제공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최소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면박은 주지 않겠다. 정도의 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기대대로 정확하게 굴종적 외교를 했다. 1,500억 달러를 더 쏟아붓고 왔고 이런으로서 지금 우리나라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일본 5,500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미국 총 생산의 우리 절반뿐이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 엄청난 부담이죠 지금. 그럼 결국에는 다 퍼준 대가로
전 세계적인 면박은 피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실 협의문 한 장 찍어내지 못하고 왔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는 불리한 협의문을 찍을 바에 안 찍는 게 낫다라고는 웃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이재명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 다급할 것이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한미담 의제와 동시에 지금 중국 전승절 행사가 지금 시작됐죠. 사실은 내일이 이제 중국 전승절이긴 하지만 사전 행사도 진행되는데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출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사실상 뭐 우원식 의장이 참석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독립된 국회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참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와 함께 살펴볼 건 이겁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이 공산주의자 정일성의 흉상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돼서 저희도 그렇고 여러 보수 유튜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승절이라는 게 뭐냐? 실제는 중국 공산당의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한다는 날인데 실제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에서 싸워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나 있냐?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국민당군이 미국과 연합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은 싸움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싸워서 이긴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승절이 하는 이건 역사적 날조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도 제기가 됐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결과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적절하죠.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정체성을 계속 미국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니네들 지금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를 묻고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지금 정일성 같은 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공산당을 추앙하기 위해서 세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정일성 공원을 투입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팔로워 행진곡 같은 작곡을 했던 것인데 네. 이 노래 속에서 이 군가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과 군인들이 죽어나갔다. 네. 이 사람은 지금 공산당에서도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지금 기념하는 공원이나 길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를 기념하는 공원조차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원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산당 세력을 지금 기념하는 공원과 길을 놓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니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는 나라가 돼 있다. 이런 당연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지금 용기를 내야 되는 나라가 돼 있다. 되레 지금 저 공원을 조성하는 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계속 쌓여서 누적돼서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모든 것에 목소리를 다 내야 된다. 조금만 조짐이 이상해도 그때 바로 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 중인데 미국이 지금 누가 우리 편인지를 저는 가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과연 누가 선택을 하고 있다. 네. 누가 우군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지금 다 가르고 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당연히 최우방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우방 중에 우방, 최우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거 지리적 위치도 너무나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최전선에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이게 다 대한민국은 당연한 미국의 최우방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라는 판단이 쓰는 겁니다. 계속. 야 이거 지금 우리의 최우방 맞아? 얘네들 지금 중국에 줄 서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지켜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뤄질 수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도 일어나고 있고 강제 수사도 일어나고 있고 야 이거 교회 압수수색도 일어나고 있고 종교 탄압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종교 탄압이 일어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라는 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국같이 종교 위에서 쓴 나라, 기독교 위에서 선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되게 어이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야 종교를 탄압하는 건 어떤 나라, 어떤 국가뿐이 없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뿐이 없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체제 변경 가능성을 지금 저는 충분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종교 탄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간접적이나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민감하죠. 네, 민감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재명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 이거 위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겉으로나마 우리 야당과 얘기를 하는 액션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아직도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감을 느낀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해라. 중국에 줄 서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둘 중 하나에 서는 것이어야 되지 양다리를 걸칠 단계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들이 미국과의 우방국가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당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 강하게 비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길게 좀 더 여쭤보지 못하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나오실 테니까 네, 이슈 네. 중요한 이슈 뭐 국내 이슈 정치 이슈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싸울 건지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그래도 마지막에 또 하지 못하신 오늘 이슈 중에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당원들도 계실 테니까 좀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 겸 얘기를 네. 해주시죠. 장동혁 코가 이제야 닷을 올렸습니다. 닷을 올렸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남은 9개월 동안 지금 이 전장에서의 싸움의 승기를 잡을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모두 장동혁 코의 순풍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역풍이 되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장동혁 대표 많이 믿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그리고 신동욱 최고 그 김재현 최고 한 분 한 분 뽑히신 분들을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파 진영의 장수가 돼서 전장을 누벼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제 진영 내에서의 연습은 끝났다. 중원으로 전장을 옮겨냈으니 중원으로 나가서 싸우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중원으로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슈, 중요한 국면에서 필요한 싸움 이 부분을 또 이슈로 삼아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실 텐데요. 자, 오늘 최고위원 당선 이후에 첫 모셨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구독, 좋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 예. 영장 기각된 거 말씀 주셨는데 네. 이 기각된 거를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김예성 씨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범죄 사실 자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김예성 씨가 한 40억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184억을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받고 그 중에서 일부를 본인이 이제 다른 쪽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빼돌린 돈을 김건희 여사와 나눈 것이 아니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특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네. 소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김예성 씨가 운영을 했었던 IMS 모빌리티 관련한 사람들 2명 그리고 투자회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또 관련자 1명 이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미 김예성 씨에 대한 청구를 할 때도 확실치 않았는데 관련자들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도 기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김건희 특검이 지금 보면은
보면은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더 무리한 수사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주제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CCTV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도 한번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들께 브리핑을 할 때는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갔죠.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포즈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굳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앞서 내란 특검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간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CCTV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보고 와서 이분들도 또 따로 브리핑을 한 거잖아. 언론사들이 기다리고 그랬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본 CCTV 안에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뭐 행동들을 하더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영상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사실 또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욱 최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속보로 나온 영장 기각된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좀 무리하다. 김건희 특검의 특히 수사 방식이 좀 무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된 소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쭉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 당시의 영상이 일부가 전체는 아니고 영상 일부가 지금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의심되는 대목은 지난 1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법률권 인사들 약 7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영상 기록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것을 찍어서 외부로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 중에 한 명 또는 복수의 인사들이 유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참담하죠. 예. 어쨌든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CCTV를 보는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한데 예.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유출된 영상이 CCTV를 보고 있는 것을 뒤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한 17초에서 19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동욱 의원이 이야기한 전체 영상을 한번 국민들께 보여줘라.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사법적으로도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CCTV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도 형 집행법에 의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형의 이제 집행이라든지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이런 데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단으로 온라인으로 올랐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뭐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올린 거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교도관이냐 아니면은 국회의원 측에서 나온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네. 과연 교도관일까? 저는 그 부분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보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도관은 그냥 그 영상을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필요가 있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영상을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쪽에서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본 것도 문제지만 유출된 과정도 저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엄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피해자도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있다라고는 하는데 강제 수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원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진해서 제가 유출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에 있어서는 빠르게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아, 수사 지금 이제 나서야겠네요. 일단 당장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CCTV 영상 유출됐다는 중대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강제 수사가 나서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쪽에서 당연히 고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바로 수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쪽을 더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교도관이라든지 이쪽 공무원 측에서 있을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강제 수사 형태든 아니면 고발에 의한 수사이든 간에 수사 대상 문제가 좀 이제 주목이 될 텐데 해당 영상을 열람했던 대상자, 뭐 교도관도 거기에 지켜보고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두 명 정도는 뭐 의전 차원에서 옆에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 열람했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참고인으로 빨리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열람을 할 때 누구누구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다시 앞으로 좀 돌려봐요, 뒤에 좀 뭐 여기 확대해봐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가. 그 누군가가 앞에서 이제 촬영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뒤에는 뭐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뭐 이미 제출 형태든 압수수색을 하든 이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지금 영상 유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강제구인 시도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여쭤볼게요. 동시에 신동욱 의원,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 엮어서 여쭤볼 텐데 이 강제구인 시도를 할 때에 당시에 이제 여러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보수 우파 진영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저렇게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강제구인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좀 좌파 성향의,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교수 박경신 교수조차 강제구인 시도는 고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구인 문제에 대한 평가, 인권 유린 평가가 있었고, 영상 유출 관련해서 신동욱 의원이 이번 기회에 그럼 아예 영상을 다 공개하자 이런 건데 그 취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그 강제집행 시도 자체가 제가 처음에 속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란 특검 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알겠죠.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여기에 있어서 팀이 다른데 서로 어쨌든 법 규정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준들이 다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란 특검도 강제구인 시도를 그때 막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시도를 했지만 거부해서 실패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2차례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실패했다라는 거를 국민들께 이미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도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알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굳이 또 들어갔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는 뭐 의자에 앉아있었네, 뭐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있는 규칙이에요. 이게 법무부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만들면서 이 규정을 보면은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인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책무를 부여를 해놓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만든 다음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혜택받은 사람이 조국 부부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 비공개 소환이 됐던 거예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진상 실장 뭐 이런 사람들도 비공개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규칙이 폐지된 게 아니라 아직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특검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특검법에는 수사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인권이 있고 누구에게는 인권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당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도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인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그렇게 긴 포토라인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런 강제 구인 시도 같은 것들도 너무나 인권 탄압적인 거예요. 심지어 CCTV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 열람을 할 것인지 이제 대국민 공개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람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열람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열람을 하는 이유가 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독재 폭행 뭐 이런 것들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근데 이게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할 때는 교도관들이 들어가는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교도관들이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할 때는 특검에서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특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집행 방해, 뭐 독재폭행 이런 추가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있으면 특검이 저기 판단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별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특검의 뒤에서 보호자인 양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검을 만든 이유 자체가 어쨌든 정치권에서 임명은 했지만 정치권으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지고 그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특검법도 개정을 해서 수사 기간도 연장하고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명시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재판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특검처럼 특검도 왜 추천이 조국혁신당이란 민주당만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제외였는데 이번에 특별재판부도 국민의힘은 제외한 국회 그리고 뭐 법관회의 그리고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조차 이건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험하다. 이런 것은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정식으로 국회에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은 그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되게 막 물밀듯이 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기현 판사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가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현행 법으로도요. 특검 측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돼요. 공정한 재판을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소명을 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특검이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633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재판 지연한다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져서 재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그 수많은 사건들 뭐 중앙지법에도 있어, 뭐 수원에도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한 군데에서 하자.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영장 한 번 기각됐었잖아요. 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판사가 범죄는 소명이 되지만 구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자체도 지금 소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영장 기각됐다고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 특검에게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민주당이 똑같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다 유죄인 것 같은데 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냐? 왜 다 무죄로 판단했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은 알아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 저는 거기에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위험한 집단이다. 이분들이 집권 여당이기는 합니다만 자꾸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영상 유출 문제를 하다 보니까 특검 문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 자택이나 국회의원실 뭐 이런 데를 지금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이제 수사의 총구가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들이밀고 있는데,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예. 이미 제출 형태로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검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SNS를 통해서나 여러 차례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호 의원은 사실상 뭐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그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을 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미 밝힌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 뭐 자택 그리고 지역 사무실, 의원 회관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었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행정 직원, 당 사무처 직원이죠. 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 자체는 적법적이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너무 쉽게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특검법 자체가 내용이 뭐 수사를 하다가 또 새로운 걸 인지했을 때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압수수색을 신청을 하고 그 영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손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법원에서도 조금 더 법과 원칙에 맞춰서 영장 발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달에도 중앙지법 앞에서도 한번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내란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그 우두머리 그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거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의 방조는 아니고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뭐 이런 것들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데, 기각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였어요.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들어온 거는 그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원들이 나는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일로 오라고 했다가 절로 가라고 했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를 말렸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도록 말렸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술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진술들을 한 국회의원이 있을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심증은 굳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영장 자체도 방조가 아니라 이번에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넣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증거가 수집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게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증거 수집 문제부터 적극적 행위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검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은 이제 주요한 중요 종사자야로 보면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당이라는 게 국회에서 어떤 표결을 할 때 뭐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사실 국회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표결 처리를 할 때 뭐 기존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당 차원에서 아예 그 표결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도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찬반을 묻기도 하고 의제 본회의장에 갈 거냐 말 거냐도 그렇죠.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아예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결정할 있지 때도 않습니까? 있죠. 네. 그리고 개별 의원이 가는 것에 관해서 때로는 당원 당규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때 뭐 징계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은 개일적으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걸 지금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그 자체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나는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말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는 그런 거거든요. 방조 정도도 아니고 중요임무 종사자의 본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글쎄요, 뭐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혐의가 과연 소명이 될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본인이 왜 그렇게 장소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추경호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직자에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이런 과잉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건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표결 행위에 반대를 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예를 들자면 육체적으로 방어를 했다든가 아예 특정하게 구금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의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권남용 부분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뭐 다른 형태의 범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만일 했다면 그런 권한 침해 그러니까 의원 자신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표결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아예 특정한 방소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는 있지만 내란과 관련된 뭐 이런 법리와 관련 중요 종사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네. 이번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직권남용 부분도 같이 걸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그 두 가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뭐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어디에 모이라고 한 다음에 뭐 가둬놨다라든지 뭐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 알아서 또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검 측에서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내에서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 본청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당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사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내란 특검이 사실 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희 당 자체도 같이 걸고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위헌정당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관련성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저희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뭐 해산심판 청구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건데 특검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도록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프레이밍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좀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우원식은 특검 수사를 막을 수가 없다. 아마 원칙대로 하겠지라고 답을 한 다음에 중국 전승절에 가버렸어요. 이게 국회의 수장인데 외부에 사실은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올 때 항상 국회 수장이 되게 그걸 방어를 해줬는데 기본적인 그런 가능하면 압수수색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해왔는데 이 우원식 의장의 태도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우원식 의장도 대권 꿈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원식 의장이 대권 주자로서 처음 여론조사에 올라갔을 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그때 해제 표결을 할 때 절차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빨리 좀 처리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원식 의장이 좀 기다려봐라. 이거 문제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를 절차를 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때 국민들께서 어쨌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구나.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갑작스럽게 대권 주자 여론조사 명단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높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또 사실 살짝 없어졌죠. 근데 이분 국회의장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원로로서 은퇴를 하시고 뒤에서 뭐 쓴소리 좋은 소리만 해주시는 역할들을 보통 하지만 그때 대권 주자로 올라갔던 것이 마음에 불을 당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은 또 탈당도 하게 하잖아요.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 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요청한 것은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적어도 상식적인 멘트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분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도 소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거든요. 본인이 다음번에 무엇을 하고 싶던지 간에 그런 게 아닌가 결국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주제를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이제 내란 특별법을 추진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입장을 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긴 한데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비상 상황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추진해야 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대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대응은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심하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여당, 뭐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이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의견서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도면은 사실 또 공무원 집단이 그렇게 자기 의견 밝히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란 특별법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판사의 재량으로 있는 그 영상 그 TV로 뭐 방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의무조항처럼 넣어놓겠다. 그러니까 판사의
손과 발을 지금 자르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지기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던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뭐 댓글이든 뭐든 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매우 좀 위헌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당이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도 사실상 뭐 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집권 여당이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특검도 기간을 뭐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상설 특검화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상권분리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입법부는 이미 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흐름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청래 당 지도부나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금 내란 특별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의 기류가 이게 같은지 아닌지 문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연내 입법 추진 강행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적어도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위헌 논란이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우려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강성파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많은 의원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법조인 출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은 한덕수 왜 구속 못 시키는 거냐 뭐 굉장히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조용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인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너무나 크게 위헌 논란이 있고 이미 대법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면은 계속 뭐 겁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주제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내란 특별법 문제를 먼저 다뤘는데 검찰 조직 개편,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지금 최근에 몇 차례 공개적으로 이 검찰 조직 개편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도 하고 검찰 오적에 있다, 이거 도려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시작된 상황인데 정유비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문정 검사장이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다기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봤다 이러면서 한 줄 평은 역시나 내용이 없다. 이문정 말 자체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하나도 내용이 없더라. 그냥 공격만 해대지.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 진해원 검사라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뭐 그 시기에 주로 민주당 성향의 그런 진해원 검사도 한마디 했어요.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강경파들이 보안 수사권 이거 검찰에 주면 안 된다, 다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서 정면으로 들이받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 자체에서 논쟁이 지금 벌어져 버렸네요. 이문정 검사장은 평검사였을 때부터 사실상 유명했죠.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문제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한 거예요. 검사장이 됐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뭐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뭐 봉욱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부글부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뭘 발언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오적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최근에 뭐 말하자면은 이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행안부 산하로 뒀을 때는 너무 비대해진다. 경찰과 같은 데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100번 양보해서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오적이라고 지명한 사람들은 최근에 뭐 언론이든 뭐든 본인의 의사를 전혀 밝힌 적조차 없는 사람인데 근데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 이 봉욱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분 임명됐을 때 조국혁신당에서는 막 반대하는 메시지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이 보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맞지 않았던 사람들 이 5명을 갑작스럽게 이름을 거명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건 완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검찰 내부에서 어떤 뭐 약자같이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성윤, 박은정 이분들을 보면서 아, 뭐 나도 다음에 정치를 할 수 있으려나 뭐 지금 검찰도 해체한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너무 자기 정치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오적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지금 곱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성호 장관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고 직격을 다시 했으니까 이문정이 그 직무를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주셨네요. 예, 이후에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 사건, 이 영상 유출 사건부터 내란 특별법 그리고 검찰 조직 개편 문제 등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